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을 넘어 무역은 한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무역의 붕괴는 곧 국가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무역로를 지배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을 했고, 이를 통해 부강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20세기 초 대공황 당시 국제무역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정을 겪었던 사례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죠. 멀리서 그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가장 좋은 예시니까요. 196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해 기적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수출주도 성장 전략 아래 우리는 머리카락을 팔고 오줌을 팔고 돼지털을 팔아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급국이 됐고, 세계 3위의 완성차 그룹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조선업 강국이 됐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과장하자면 한국이 마음먹고 공급을 끊어버리면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될 기업 또는 국가가 좋게 100개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기업 또는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좀 과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한국이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무역을 멈춰버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수출인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꽤 많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운송,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운송, 기차를 이용하는 철도운송 등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떤 운송수단 비중이 클까요? 정답은 해상운송입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수출입 물동량은 약 13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99.6%가 해상 운송을 이용하죠. 삼면이 바다인 특성도 있겠지만 거리 대비 운송비가 저렴하고 장거리 대량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글로벌 무역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이 무려 85%니까요. 그러므로 해상운송, 즉 선박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고, 심하게는 한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위에서 한국이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무역을 멈춰버릴 수도 있는 절대적인 지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잘 만들기 때문일까요? 일부 일리가 있지만 아주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 10척 중 3척이 한국산 심장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인간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뛰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뛰고, 밤에 모든 장기가 잠에 들어도 유일하게 심장만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이는 선박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선박의 심장이 바로 엔진이고, 이 선박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박 엔진 공급을 중단시키면 전 세계 경제가 멈춰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박을 잘 만든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형체만 만든다고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선박을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부착되어야 비로소 운항이 가능해지죠. 통상적으로 선박 가격의 10%를 차지하는 엔진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기업이 바로 현대, 정확히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58년 한국전쟁 휴전 후 5년 만에 한국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최초의 국산 디젤 엔진이 탄생한 것이죠. 이 엔진 개발의 주인공은 조선기계 제작소로 이후 대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로 이어진 기업입니다. 조선기계 제작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을 건조한 기업으로 200톤급 잠수함 14척을 건조해 일본 육군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독자적인 산업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갖지 못해 산업적으로 후진국에 위치해 있었지만, 광복 후 불과 10여 년 만에 100마력급 선박용 디젤 엔진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독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첫 국산 엔진 개발 이후 약 60여 년 동안 한국은 엔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내연기관, 즉 엔진의 5대 분야를 차량용, 건설용, 선박용, 발전용 가스터빈, 그리고 항공우주 부문으로 보는데, 이미 항공우주 엔진 분야만 제외하고는 전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선박용 엔진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출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고 있죠. 1860년 유럽에서 내연기관이 발명된 이후 2세기 동안의 기술 축적 과정을 한국이 단 반세기 만에 따라잡은 성과입니다.
선박 엔진 분야에 처음으로 한국이 도전한 것은 1972년 정주영 현대창업주가 설립한 현대중공업은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주요 기술과 부품은 스위스의 슐저나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은 선가, 즉 선박 가격의 10%나 차지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에서 전량 수입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죠. 이에 정주영 회장은 선박 엔진을 직접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하고는 4년 뒤 엔진 사업부 발족, 6년 뒤에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엔진 공장을 준공했는데요. 공장을 지으면서 스위스의 슐저, 덴마크의 B&W, 독일의 MAN 등과 기술 제휴를 맺었고 이를 통해 대형 2행정 엔진 및 중속 4행정 엔진 기술을 전수받았죠. 여기서 2와 4 등의 숫자는 연료 폭발을 위해 실린더 안의 피스톤 움직임 횟수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유럽 및 일본의 엔진 메이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정주영 회장은 1년 만에 9,380마력의 대형 엔진 1호를 성공해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00만 마력, 2005년 5천만 마력, 2010년 세계 최초로 1억 마력을 달성한 후 2023년 3월 22일 세계 최초로 2억 마력 누적 생산량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은 세계 최초 초대형 메탄올 추진선인 머스크사의 16,0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됐죠. 현재까지 약 7,000대를 생산했는데 2위 기업과의 차이가 8천만 마력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89년부터 대형 엔진 분야에서 34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무려 3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선박 10척 중 4척에 한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는 뜻이죠.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타성에 젖어있던 유럽 및 일본 기업들의 약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박을 발주하는 고객들은 한 번 거래를 맺으면 좀처럼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는 보수적인 경우가 흔해 신생회사가 기술이 있어도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당시 전 세계 시장은 유럽과 일본 몇몇 업체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기계가 노후화되어 정밀 작업이 불가능했죠. 이에 현대중공업은 이 약점을 공략해 1000분의 1mm 단위까지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설비를 구축했는데 이 전략이 먹힌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분야는 중형 엔진입니다. 대형 엔진이 프로펠러를 이용해 선박을 추진시키면 엔진 끝에 발전기를 단 중형 엔진은 선박 내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데요. 현대중공업은 1990년 중형 엔진 1호기를 생산한 후 10년 만에 독자적으로 힘센 엔진을 개발해냈습니다. 보통 선박 한 척에는 높이 13m의 대형 엔진 한 대와 발전용 중형 엔진 3대에서 6대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힘센 엔진과 같은 중형 엔진을 자체 개발한 나라는 개발 역사가 100년이 넘는 핀란드, 독일, 일본 등에 불과합니다. 현대중공업처럼 개발 역사가 20여 년에 불과한 회사가 독자 개발에 성공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2001년 첫 생산 이후 2011년 누적 생산 5,000대, 2016년 3월 1만 대를 기록하더니 작년 1월에는 15,000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후발주자가 세계 1위에 오른 비결은 신뢰에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돈을 얼마를 써든 꼭 해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 신뢰를 확보해갔으니까요. 이런 노력 덕분에 중형 엔진 또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35%로 부동의 1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조선업체가 선박을 수주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경우 숨겨진 비용 구조가 있죠.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운반하려면 섭씨 영하 163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스 부피를 600분의 1로 압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특수 기술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특수 화물창이 필요한데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LNG 운반선은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의 특허는 프랑스의 GTT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마다 GTT의 선가의 약 5%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척의 LNG 운반선 건조 비용이 약 2천억 원이라고 할 때 로열티로만 100억 원을 프랑스에 지불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조 비용 이상의 글로벌 기술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선박 엔진은 어떨까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만약 조선사가 메탄올, 암모니아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엔진 기술이 없다면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선가의 약 10%를 엔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엔진은 선박의 심장과도 같아서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기업들이 대형 엔진과 중형 엔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선박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지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조선업과 엔진 기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전 세계 무역의 필수 불가결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약 35%를 점유하며 사실상 글로벌 무역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엔진 공급을 멈춘다면 세계 무역의 심장이 멈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기술 의존의 시대에 한국의 조선과 엔진 산업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술력이 한국 기업의 손에서 태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